강인이 폼 미쳤다. 시차 적응했어요? 강인이? 봤잖아 오늘. 토너먼트를 금메달로 끝낸 이강인은 여전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었고 정우영의 말처럼 그의 폼은 미쳐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결과는 상대팀의 선수들이 약했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비판의 목소리마저 한국 대표팀의 명단이 강해진 방증으로 여겨져 오히려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튀니지는 한국과의 경기 전까지 4승 1무 1패의 A매치 결과를 냈던 팀이고 우리와의 경기 명단에는 프랑크푸르트 레체, 셰필드 우니온 베를린, 맨유 소속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소속의 스키리는 제 기억에 분데스리가의 주요 선수로 활약한 지 4년이 넘은 좋은 수미이고 과거였다면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 앞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을 나름의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언론과 팬들은 튀니지 선수의 면면을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의 이강인, 뮌헨의 김민재를 명단에 보유한 입장에서 프랑크푸르트급 선수의 크기가 분명 이전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프레스나 팬들에게 동일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가장 화려한 결과를 냈던 2002년 대표팀의 상징적인 해외파는 세리에A의 안정환이었고 페루자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에게 유럽의 일부 리그에 소속된 상대 선수들은 스타 플레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일부 리그에 속한 팀의 개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소속팀 면면은 반전을 넘어 아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시간은 축구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유럽 대표팀들의 명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EPL에서 뛰고 스페인 대표팀엔 라리가 선수들, 이탈리아엔 세리에 선수들이 가득합니다. 명단으로만 본다면 그들이 멈춰있는 동안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만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축구팬의 입장에서 상상해서만 가능했던 박지성의 맨유 입성, 손흥민의 EPL 득점왕, 이강인, 김민재의 빅클럽 입성이 눈높이를 바꿔버렸고 이제 피파 랭킹 29위의 튀니지 명단을 약하다고 평가하고 4대0으로 승리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의 경기는 과거의 한국 축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히딩크의 3-4-3은 개인적으로 세계 최강 파이브백으로 기억합니다. 콘테 같은 현대의 파이브백이 상대의 타격을 방어하는데 비중이 있었다면 히딩크의 파이브백에서 양쪽 윙백들은 경기의 상당 시간을 마치 윙어처럼 운용되었습니다. 대표팀의 전통적인 약한 포지션의 이영표와 송종국이란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가 좌우 동시에 나타난 것은 2002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측면을 허물 때 윙어로 출전한 박지성은 중앙에서 황선홍, 안정환과 투톱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론 명단에서 탈락한 윤정환에게 기대됐던 공미 같은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승부가 아니라 분명한 승리에 비중을 둔 파이브백이었고 경기력만으론 2002년 월드컵보다 그 이전 펼쳐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이미 충격적인 레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때 득점왕을 차지한 전설적인 멀티플레이어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유상철이란 사람이 삼선에 기용됐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국제적인 사업을 펼치는 제대로 된 에이전트도 없던 한국 선수들 가운데 바르셀로나라는 가장 거대한 클럽과 연결됐던 선수가 유상철이란 것은 대회를 통틀어 그가 한국의 가장 키플레이어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의 3-4-3은 좋은 홀딩 미드필더 없이는 불가능한 축구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름도 몰랐던 김남일을 히딩크 감독은 발탁했고 역시 중원에서 피지컬로 유럽 선수들과 경합하는 비상식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풀백과 홀딩 미드필더 박투박은 현대에도 한국 축구 최대의 약점이고 공격진에 비해 오래도록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2002년 그런 포지션들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축구 역대 최고급 선수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천운인지 히딩크의 사람 보는 눈이 다른 차원인 것인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딩크는 교토에서 수미를 보던 박지성을 윙어로 전향시켰고 결국 맨유로 향했습니다. 히딩크는 정말 축구의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완전히 달라진 명단의 무게감보다 더 큰 차이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유럽 강팀처럼 개인 능력이 빛을 냈고 나쁘게 말하면 유럽 일부팀처럼 개인의 기댄 축구를 했습니다. 이강인과 이재성의 스위칭은 감독의 요청이 아니라 이강인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부 전술이 촘촘히 설정되어 있던 2002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축구로 결국 튀니지는 4대0으로 제압했지만 지금의 팀 그대로를 2002년 월드컵에 출전시킨다면 더 나은 결과를 올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팀과 당시 대표팀의 맞대결이 펼쳐져도 한국이 자랑하는 손흥민, 이강인은 기계처럼 뛰어다니는 송종국, 최진철의 대인마크에 공이 전달될 경로가 차단되고 중원은 유상철, 김남일에 초토화되며 박지성, 안정환의 돌파를 김민재가 가까스로 클리어하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최근 한국 경기는 세부 전술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표팀 개개인의 명단은 분명 발전했지만 한국 축구는 과거 전술이 연결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 리셋되고 새로 갖춰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내 이탈리아 축구, 브라질 축구, 프랑스 축구는 비슷한 형태로 유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지난 토트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감독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른 축구를 펼칩니다. 펩이 떠나자 엔리케가 왔고 4-3-3의 기조에서 더 많은 역습을 하는 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바르샤 프론트가 엔리케를 선임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 이전의 감독이 남긴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트루시의 축구 이후 새로운 감독마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의 일본 축구에 여전히 트루시에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그들은 오래 담근 김치 같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김치처럼 신선하지만 풍미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대표팀엔 정신력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경기 중 피가 터져도 붕대를 감고 뛰어다닐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투지라는 측면은 특이할 정도로 역대 한국 대표팀 전체에 계승되고 있고 문제는 축구 자체의 연결고리입니다. 2030년 6개국 월드컵의 브라질, 잉글랜드, 일본이 어떤 축구를 할지 먼미래지만 누구에게나 대략의 윤곽은 그려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축구를 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감독이 누군가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강의 멤버임에 분명하지만 역대 최강의 대표팀으로 부르긴 어려운 2023년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포스텍을 만나며 역습 축구, 점유 축구, 3백, 4백 모든 전술의 경험이 있습니다. 스팔레티와 투헬 축구를 함께 경험한 김민재나 스페인, 프랑스를 경험한 이강인, 개개인의 경험은 결국 대표팀의 방향성이 명확할 때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격할 대표팀의 형태는 결국 협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험 무대는 아시안컵입니다. 한국 축구라는 단어에서 붕대를 감고 뛰는 투혼이 아니라 특정한 축구를 떠올릴 수 있는 베이스를 기대합니다. 한국축구협회가 보유한 선수 명단은 아시아 2위, 3위에 만족해선 안 되는 무기이고 기준점은 가까운 과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영광의 시기였던 2002년이 되어야 합니다. 페르자 선수 한 명을 보유했던 2002년 협회에 비하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한 지금 협회의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한국 선수들의 소속팀 경기를 보며 그들이 함께 모인 대표팀 경기를 팬이라면 누구나 그려봅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진 조화롭진 못했고 전 경기 매진 행진을 하고 있는 대표팀 팬들의 기대는 좋은 축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어쩌면 2002 세대로 불리는 선수들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정확히 저의 세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품었던 월드컵과 2002년의 기억이 북중미에서 아련함으로 남지 않길 기원합니다. 네.